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선 증거인멸을 우려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하다, 사필 규정이다, 엇갈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구속도 초유의 사건이지만 윤 대통령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 사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탄핵소추단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전화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품격 토론에선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김현욱 세종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어제 새벽 3시쯤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구속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었고요. 공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간 가까이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네. 신문에서 공수처검사 6명은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8명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로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 40분간 내란 수계 혐의에 대해 직접 반박했는데요. 네. 특히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군 고위 관계자들의 주장을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앱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윤 대통령이 풀려날 경우 수사에 협조한 관련자들을 접촉해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고 맞섰지만 네. 법원은 8시간 가까이 고심한 끝에 공처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 수용동에 있는 3평 크기의 독방에 수용됐다고요? 네,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됐습니다. 체포 피의자 신분일 때는 대기실에서 사복 차림으로 있었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는 정식 입소 절차에 따라 신체 검사를 받은 뒤 수용번호가 새겨진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이른바 머그샷으로 불리는 수용 기록부용 사진도 찍었습니다. 네. 이어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됐던 3평 크기의 독방에 수감됐는데요. 앞으로는 혼자 밥을 먹고 식기를 스스로 설거지하는 등 수용소 규칙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공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인데 네. 지금까지 태도로 보면 윤 대통령은 오늘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또다시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에도 공처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요. 공처가 피의자를 조사 장소로 강제로 데려오는 강제 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 같은 강제 조사에 나서더라도 윤 대통령이 공처 검사에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결국 공수처가 이번 주 금요일을 전후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요. 이 경우 검찰이 열흘가량 수사한 뒤 다음 달 5일쯤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면 1심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결과는 8월 초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서울 서부지법 앞에 모여 시위를 하던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은 어제 새벽 3시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후문으로 몰려가 경찰 저지선을 뚫었고요. 일부는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방패나 막대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했고 쇠막대를 휘두르거나 소화기를 던져 법원 청사 유리창을 깼는데요. 네. 어제 새벽 3시 25분쯤 건물 내부에 진입해선 유리문과 사무실 집기를 닥치는 대로 부쉈습니다. 또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다녔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청사를 나가지 못한 법원 일부 직원들은 옥상으로 대피해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네네. 결국 새벽 3시 32분 경찰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뒤에야 사태가 진압됐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자리를 옮겨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엄정히 대응할 텐데 지금 수사기관의 대응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지난 주말 동안 87명을 연행해 지금 18개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고요. 네. 이번 사태를 생중계한 유튜버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 보호에도 나섰고요. 검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주요 가담자를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은 오늘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서울 서부지법을 어제 둘러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네.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 10배, 20배 더 참혹하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고 질타했고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이번 폭력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내고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대통령 취임을 앞둔 미국 관련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100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요?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가져올 변화에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대통령 취임 행사는 3박 4일간 이뤄지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을 앞두고 이틀 전 공군기를 타고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인근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서 열린 취임 축하 파티에선 성대한 불꽃놀이가 열렸고요. 트럼프 당선인은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와 승리 집회를 거쳐 내일 새벽 취임 선서를 하게 되는데 네.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 추방과 보편 관세 부과와 같은 주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주말 M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록적인 숫자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고요. 네. 정확한 날짜와 도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불법 이민자들의 대량 추방이 최우선 과제다. 아주 빨리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다음 날 시카고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네. 이민세관 단속국이 작전 수행을 위해 200명 안팎의 경찰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가입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또다시 탈퇴하거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선언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 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 조치를 90일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며 중국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에도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사실을 알리며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좋은 통화였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당선인이 측근들에게 취임 후 100일 안에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날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에 들어갔다고요? 네, 이스라엘 총리실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6시 15분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양측은 당초 더 일찍 1단계 휴전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하마스가 석방할 인질 명단을 넘겨주지 않아 2시간 45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석방된 이스라엘 인질은 2023년 10월 7일부터 하마스에 억류된 3명으로 471일 만에 풀려나게 됐고요. 네. 하마스도 이들 3명과 교환할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의 명단을 이스라엘 측이 넘겨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측은 합의에 따라 앞으로 휴전 1단계에서 6주간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휴전 2, 3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휴전 1단계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33명을 풀어주기로 했고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737명을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절기 대안인 오늘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영하 3.3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8도 정도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8도, 대전 9도, 부산과 광주 11도 등으로 어제만큼 오를 전망입니다. 추위가 주춤하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는 낮까지, 경북 북동 지역은 늦은 오후에 1cm 미만의 눈이 내리거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나들목 진입램프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구리에서 강일 사이와 또 광암터널에서 송파 사이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먼저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반월터널에서 부곡 부근, 다시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강원권에 진입해서 횡성휴게소 부근에 서 있던 고장난 차는 치워지면서 부근 지나기도 수월해졌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부곡 사이와 또 안산분기점에서 서안산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탄천나들목부터 지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정책시사 인터뷰. 오늘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춘석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먼저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사필 규정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구속할 것이냐 불구속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해당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냐 여부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일어났는데 3월 말이나 4월 초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비상계엄 전에 윤 대통령은 이미 본인의 핸드폰도 다 바꾸고 텔레그램 계정에서 다 탈취하면서 이 핸드폰에 남아있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증거를 다 인멸한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후에 이 체포영장 압수와 압수수색 영장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이 경호처를 방패 삼아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고 체포한 뒤에도 첫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아마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정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구속을 결정한 핵심이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대통령 예, 예.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이미 직무정지 상태라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고 핵심 관계자 10여 명이 다 구속됐지 않느냐 하면서 예. 이제 증거인멸 우려에 반발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느 국민이든 간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은 하여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보이는 행태를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다 행사하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져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볼 때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의 국민들도 저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았어?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저는 적어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져야 할 의무를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지 않는 행위를 보면 이거 정말 시장의 야바이꾼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이번 사태는 우리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께서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이 최초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비상계엄 선포에 의해서 국가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국가의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이 혼란에 처해 있는 것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사과해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리 당당한지 그리고 뭔 이렇게 변명의 사유가 많은지에 대해서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의원님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이 수사나 조사에 불응을 하다가 영장실질심사에는 참여를 했어요. 예, 구속영장 기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그 체포 행위에 대해서도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통상적으로 체포는 48시간만 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권리라고 생각하고 체포 적부심에서도 기각됐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본인이 직접 출석했어요. 사실은 진작에 그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조사할 때 출석하라고 해서 출석을 하고 헌재에도 출석을 했으면 대통령께서는 신분이 아직은 정지되어 있긴 하지만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사태까지 가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저지른 행태 때문에 그 후에 사실은 저는 구속의 결과를 나았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이 왜 무엇을 잘못했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법원이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은 조사에 불응했던 부분들이 다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구속 적부심 신청할까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행태에 비춰보면 본인이 쓸 수 있는 권리는 다 행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구속부심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구속부심 청구하더라도 저는 인용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권 지도자들과의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된다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누가 봐도 무리한 검찰 수사에 의해서 많은 죄들이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대통령을 통해서 국회에 넘어왔고 국회에서는 그래 적부심에 나가라고 체포영장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속 적부심에 가서 불구속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사에 불응한 적이 없고 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절차를 지킨 부분이 본인한테 불리하고 수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 사안과 이 윤석열 대통령 사안을 동일시해서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이유에 불과하시지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대통령의 구속도 초유의 사건이었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동 이것도 충격을 줬습니다. 법원이 무법지대가 됐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입법기관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몰려가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는 보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사법부가 침탈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없는데 이런 일이 백추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저는 그러한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에 하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사주하는 행위가 있었고 대통령의 행태들 또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거나 SNS를 보내거나 하는 행위들이 그 자기를 지지하는 극히 열성문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야기하도록 촉발하도록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윤 대통령은 옥중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 이런 메시지도 전했고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한 행위가 어떠한 처벌을 받고 하는 것은 다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금 본인의 그 결정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파면된다고 하면 바로 대선이 이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그 헌법재판을 지연시켜서 사실은 재판결과를 끌어보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야권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의 시간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의도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일정 부분 저는 이해관계가 일치되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좀 다른 각도에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치 이러한 부분이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부추겼다.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런 의견에 상당 부분은 동의하고요. 네. 제가 그 18대 때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2008년도였거든요. 네. 그때도 사실은 그때는 폭력 행위도 국회에서 행해진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 국기법이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싸우면서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대화를 했습니다. 술도 한잔 먹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제가 먼저 번 21대에 낙선하고 22대에 다시 들어봤더니 여야 간에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물밑 대화조차도 상실이 됐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념 분쟁은 더 심화됐고 오히려 이 국회라는 것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국민의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다음 권력이 집중된 다음 대통령을 어느 쪽에 가져갈 것이냐 하는 그런 전쟁터가 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것이 정당의 큰 의무인데 저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국회와 각 정당이 책임져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현안 질의도 있는 것 같은데 재발 방지 대책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민주화되면서 87년 그 헌정체제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헌정체제가 우리 마음속으로는 완벽할 걸 기대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부딪혀 볼 때는 이게 불안정한 체제다.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에는 불안정한 체제다라는 거에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을 터놓고 더 진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역사가
사실은 일제에서 해방된 후부터 네. 이 과거에 대한 단죄가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신일에 대한 청산들, 그러면 5.16 사태, 5.18 사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대통합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다 사면이나 이렇게 풀어졌습니다. 그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다 구속됐지만 좀 살다가 다 나오셨습니다. 이 네. 과거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정말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엄한 잣대로 그 기준을 세워야 하고 그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면이나 이런 절차 없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그런 선례를 남겨야만 이 대한민국이 똑바로 서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의원님께서도 대통령의 사면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아까 87 헌정체제 얘기도 좀 하셨는데 그러면 예, 예. 지금 좀 학계나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개헌은 이 적정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책임 정치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지금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적정하게 통제되고 제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관련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구속기간 20일을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쓰기로 협의했다는데 검찰 수사에는 윤 대통령이 응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부분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네.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서울중앙지법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 수사권이 공수처는 안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본인이 유리한 쪽, 본인이 그걸 계속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검찰은 자기의 친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수사에 응하지 않고 하는 행태가 본인한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적정 시기에서는 저는 출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검찰이라고 하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구속이 헌재의 탄핵 심판엔 영향을 미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헌재와 일반 재판이 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사법부에서는 법률 위반을 판단하고 네. 헌법재판소에는 헌법 위반을 판단하는 별개의 영역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장 이 발부로. 자체가 헌재를 구속할 수는 없지만 네. 헌재의 탄핵 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헌재에는 사실은 정치적 판단도 더불어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12.3 개헌 행위에 의해서 우리 전국 불안이 계속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계속 부인하는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헌재의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저는 끼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두 번의 탄핵 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회 탄핵소추 단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 예. 지금까지 변론에 참석하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계엄이 평화적 계엄이었다. 세상에 2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어디 있냐. 네. 이번 계엄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국회의 경중을 울리기 위했다. 아니 무장한 경찰과 군인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서 이게 경중을 울리기 위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끌어들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러한 주장들이 대통령을 대변하는 법률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인지 도대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발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정말 네. 진짜 저는 지금이라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예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네. 탄핵 추진을 했거든요.
그때도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네. 그 심판 지원 전력도 많았는데, 그런데 적어도 그런 전략을 펴더라도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 정도에서 해야지. 지금은 그 정도가 더 심해서 이것은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헌재가 흔들림 없이 그 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잘할 거라고 보고, 이번 이 3, 4차가 향후 그 헌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두 번의 변론기일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8년 전에도 이제 탄핵소추단 활동을 하셨는데 이 예. 탄핵 내용을 떠나서 형식이나 예. 진행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은 보이는 게 있나요? 뭐 그때도 그 헌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헌법소를 해야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재판부도 이 절차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네. 적어도 그 헌재를 구성하는 재판관님께서 적어도 법원에서 20년, 25년 이상의 그 재판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본인의 결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이냐를 다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이 헌재 결정이 지연되고 뭐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하는데, 저는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8년 전 그때와 좀 다른 현상이 지금 여당의 지지율인데요. 예, 여당 지지율이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 현상이 좀 당혹스러울 것도 같은데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여론은 뭐 수시로 변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탄핵을 당하고 나서 본인의 책임을 바로 인정했고, 사실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그 이후에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윤 대통령이 극렬 지지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영상도 찍어 배포하고, 또 보수 유튜버를 들어가 보면 진보 유튜버보다 훨씬 더 많아서 이 탄핵 심판을 여론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영향 때문에 저는 보수층이 결집하고 여론조사에도 적극 응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행태들, 뭐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걸 일반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의 그 지지를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 이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됐기 때문에 네.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저는 평상심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태가 좀 진정된다고 하면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이것들은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지지율을 참고로 해서 뭐 변화되거나 그런 부분은 별로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아니, 저희들도 그러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가 하나를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 어떤 걸 가지고 지지를 판단하고 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하냐라는 것을 딱 한 가지만 들으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가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느 집단이나 어느 개인이 오만해진다. 네.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잘 안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가지면 지지를 처리하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중요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은 지나치지 않냐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거니까, 저는 지금 사태부터라도 좀 더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진지한 태도로서 국내 삶,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으로서 보이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사 범위를 좀 줄인 안이 야 6당의 발의로 인해서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예. 여당에선 인지사건 조항, 수사 범위를 줄였지만 인지사건 조항으로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며 외환과 내란 선동 혐의를 뺀 것도 눈속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그 특검이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인지사건이
빠진 경우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에 네. 제가 자세히 한번 다 살펴봤거든요. 이 여당과 야당이 이번 특검법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 쟁점이 7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아까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네네. 유한죄라든가 내란 선동죄, 네네. 방조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고 수사기관과 파견검사의 수도 축소했고 기본적으로는 네네네. 내란 특검을 어디에서 추천하냐는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 7개 중에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민주당이 6건을 다 수용했습니다. 네. 단지 인지 사건만 안 빼준 건데 이것을 이유로 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처음부터 이 네. 내란 특검을 통과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하고 지금 네. 포투를 잡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탄핵소추단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사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선 품격 토론으로 돌아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동요를 만드는 작곡가 송택동입니다. 최근에 방송국에서 경연대회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가요 그런 노래들을 가사의 내용 생각하지 않고 지금 따라 부르고 있는 것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최근에 동화를 쓰시는 작가님들하고 동요를 만들고 또 작곡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 곡을 만들어서 드리면 손자들한테 야 내가 쓴 가사인데 한번 불러볼래? 그러면서 손녀 손자들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녹음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내줬을 때 저도 기뻤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동요를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동요는 광복을 맞으면서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 광복 80주년을 기해서 우리 동요가 새로운 날개를 펼쳐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K-팝을 참 좋아하는데 리듬이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리듬을 이렇게 살려서 어린이들의 그 정서에 맞는 그런 가사 그리고 쉬우면서도 따라 부를 수 있고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면 전 세대가 같이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곡을 만들어 봤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절기 대안인 오늘 평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영하 3.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8도 정도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8도, 대전 강릉 9도, 부산과 광주 제주 11도 등으로 어제만큼 오르겠고요. 평년 기온보다는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큰 추위 없이 예년보다 포근한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고 중부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오거나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는 낮까지, 경북 북동 지역은 늦은 오후에 1cm 미만의 눈이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서울, 경기와 제주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날아와 전국의 공기가 탁해지겠고 특히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먼지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 동해안에는 지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정치 현장에 오래 계시니까 먼저 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소회부터 듣겠습니다. 김성태. 예, 뭐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이 헌정 역사상 정치인들은 그런 표현을 잘하고 그만큼 대한민국 헌정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죠. 오랜 역사를 뭐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헌정 역사에서도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경우는 처음이었죠. 문제는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다는 막 이런 국가 불확실성에 대한 대신인도 하락. 그래서 이 참 그저께 또 이제 구속영장 또 청구 또 판단에 따라 가지고 서부 지법이 그냥 유리창이 깨지고 사무실 짓기가 다 날아가고 이건 엄청난 이제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진입하는 그런 군의 모습과 함께 서부 지법의 이 영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척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고 그 법원은 그래서 최후의 보루라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가장 지키는 가장 큰 입은 이 사법재판이에요. 인민재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인데 뭐 그런 사고가 생겼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중하게 이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죠. 네, 홍표 의원님. 예,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체포 구속된 것은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헌정사의 불행이다, 국가적으로 매우 위기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한편으로는 이러한 혼란 사태가 촉발된 대통령 그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국가적 혼란이 초래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이죠. 그다음에 정치권도 이것을 사전에 어떤 막아내지 못했던 것. 그러나 이후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힘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적 질서의 가치를 다시 지켜내고 회복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사실상 사법부 테러 사건은 이거는 굉장히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 일에 대해서는 양비론적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경찰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마치 사법부 테러에 그럴듯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명분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민의힘도 폭력과 테러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여지를 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사법부 테러 관계자들은 법의 가능한 한 법적 허용 내 법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네. 예,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 이제 하나는 탄핵 절차 또 다른 한편 내란죄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기소 그다음에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경제, 민생 그리고 외교안보 현안 등 매우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일하는 정치 상황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 절차는 사법부에 맡기고 이제 정치권은 이제 민생과 좀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은 핵심 관계자들도 다 구속 기소됐고 직무정지 상태인 대통령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표 의원. 저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이건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변호인단이 자초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충수다. 예. 왜냐하면 사실 현직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현직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고 기소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변호인단 주장이 일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 처음부터 성립되려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했었어야 됩니다. 수사에 응하고 근데 세 차례나 수사에 불응하고 또 공수처가 체포영장 갈 때도 경호처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막아내는 모습을 2번이나 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도 끝까지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다라는 그 어떤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면서, 물론 공수처 수사가 잘못됐다면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그 절차적으로 문제 제기했어야죠. 네. 문제 제기해서 기각됐고 네. 나중에 본안 소송 가서 그걸 따지면 될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 자신들의 법적 절차를 넘어서서 스스로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규정하고 그다음부터는 일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자의적 판단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에서 보기에는 앞으로도 그 소환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경호처를 동원해서 힘을 발휘한다기 때문에 직권이 정지됐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법원이 인정하고 구속을 영장을 발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 의원님은 지금 오히려 조사에 불응한 게 자충수가 됐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이죠.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자신은 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자체는 대통령의 통치권의 행위였다. 끊임없이 뭐 이 구속 체포영장 여기 법정에서도 자신은 입법 권력이 과도한 입법 권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하는 어떤 그런 네.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느꼈다. 그래서 경각심과 경고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통해서 또 탄핵 소추까지 의결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 뜻에서 했다 그러지만 그게 헌법에 위배된 행위인지 이거는 이제 현재 심판에서 밝혀질 것이에요. 네. 그러니 지금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제 이 내란죄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이제 형사소송법에 이제 형사 사건으로서 이제 형사 재판에서 이제 판결이 되겠죠. 그런 과정에 과연 그러면 수사 주체로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자격이 있느냐. 처음부터 이 절차적 정당성에 이제 논란과 혼란이 야기된 겁니다. 많은 또 의문이 있는 가운데 또 이제 영장 쇼핑을 위해서 공수처 그러면 수사가 맞다 그러면 공수처에 관할 지법은 중앙지법인데 왜 중앙지법에 그러면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수처가 하도 이제 논란이 많으니까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은 또 이의신청에 대해서 판단은 또 중앙지법에서 구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많은 혼선과 혼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법 체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나는 통치권 행위지 내가 당신들에 의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나는 대상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이고 끝으로 이제 이게 이제 홍익표 대표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일국의 대통령을 인신구속하는 구금하는 그런 체포영장으로서도 구속영장까지 집행해서 저렇게 구금된 상태에서 앞으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든지 역대 정치인을 대할 때 여기에 많은 대통령이 나와서 되려 더 지금 불이익을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측근 변호사들이나 또 당의 일부 입장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이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어떤 그런 판단을 통해서 왜 그런 대응의 방식으로서 결국은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 수감돼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갔냐. 여기에는 정치가 실종돼 있었던 것이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불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윤 대통령 측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공수처가 이제 수사에 불응할 때 윤 대통령 측이 내가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혔었는데 어차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대로 왜 바로 기소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체포까지 했어야 되느냐. 체포를 해서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공수처 수사 방식이 처음에는 검찰, 공수처, 경찰 뭐 이런 수사 주체들이 대로 혼란스러울 정도로 공수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중첩되고 있을 때는 자신들이 이관받을 수 있다는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검찰 니네들도 손 떼고 경찰 니네들도 수사한 거에서 좀 다 넘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신들이 그걸 수사와 또 이제 이걸 공소 유지를 위한 어떤 그 판단을 해야 될 건데 지금 현재 공수처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현재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받고 지금 구속기간 20일 수사를 하지만은 검찰하고 합의가 또 10일씩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또 이걸 기소할 기소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공명심에 앞서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무려 800억 예산 가까이 집행하면서 기소 한 건은 불과 4건에도 불과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공수처가 이 엄중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니. 저는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하루빨리 그냥 손 떼가지고 검찰에 이 사건을 다 이제 이첩을 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차피 검찰이 기소 판단도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법정 구속기간 20일에 이걸 공수처가 10일간 동안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그냥 정리해가지고 지금 검찰로 넘겨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체포의 실효성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절차적으로 불가피한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얘기했잖아요. 네. 통상 이게 지금 내란죄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내란죄였기 때문에 구속된 것도 있습니다. 원래 내란이나 외환죄의 경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다만 현직 대통령이란 측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일부 불구속 수사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본인이 워낙 저항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이게 구속 수사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변호인단 책임이 더 크다. 이 구속 과정에서는 그런 거고 체포영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내란 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는 다 이루어졌어요. 국수본하고 공수처 그다음에 검찰 등을 통해서 네.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두머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사를 최종적으로 기소 절차에 들어가기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관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의 조합 때문에 우두머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윤석열이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은 됐지만 당사자에 대한 수사 절차가 불가피한 거죠. 그걸 밟지 않을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나와서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응하니까 체포영장을 갈 수밖에 없고 통상적으로 이거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해서 동의하면은
저 검찰이 체포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회기 중에도. 그런 측면에서 그 체포영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여러 가지로 뭐 그동안 공수처가 역량이 있느냐 이 문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저도 일정 부분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공수처가 보였던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지금 구속 기간 내에 어떤 검찰하고 협의해서 기소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들이 참 답답한데 네. 변호인단들의 행태가 거의 엑스맨 수준이에요. 도리어 윤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법적 논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분들이 보면 되게 정치인 출신들이 많거든요. 변호인단에 그 핵심적으로 하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론전에 더 집중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변호인단 중에 일부가 자기들의 이름을 그 강성 지지층들, 네. 극단적인 지지층들한테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런 사람들을 변호인단으로 쓰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마이너스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분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대응과 여론몰이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 법의 그 수사 어떤 법의 엄중함을 조금이라도 이 어떤 형량을 낮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더 그 여론의 그 일반 여론을 악화시키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이 어떤 그 판단이 훨씬 더 강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도 사람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하는 변호인단들 얘기나 지금 이 내란죄와 관련된 변호인단들 얘기 들어오면은 야, 이 사람들이 변호인단인지 그냥 선동하는 정치인들인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법조인 출신들인데 예를 들면 행태가 좀 정치인의 행태를 좀 띠고 있다는 아니 다 말씀이신가요? 출마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죠. 윤곽근 의원도 변호사도 출마했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거군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이런 출마해가지고 정치인들 그 지금 또 누구시죠? 그 대통령 친구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자주 나오시잖아요. 석동현 변호사. 네네. 석동현 변호사는 또 변호인단도 아직 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들 정치적인 그 어떤 희망을 갖고 과거에 어떤 뭐 그 공천도 받고 출마도 해보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 대응을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차분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사람을 찾아야지 그 변호인단이 더 흥분해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성태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여당과 대통령실은 야권 정치인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다. 이번 구속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좀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그 전 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의 다르다고 법의 유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단순 뇌물죄라든지 뭐 무슨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범죄 형태하고 외환이나 내란죄입니다. 이게 원래 그래서 아까 내란이나 외환죄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도. 범죄의 중대성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중대성이 완전히 다른 거고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이 그 수사기관이나 그 어떤 그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부르면 다 갔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오라는데 불응한 적이 있습니까? 다 갔거든요. 그리고 뭐 심지어 체포영장 국회에 보냈을 때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기각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다 피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밟아야 될 법제를 다 받았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회피했죠. 본인의 가진 권한을 갖고 이것을 막아낸 거죠. 물리력으로 대응을 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증거인멸과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듣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보세요. 성남시장 지금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이미 그리고 지금 범죄가 있었다고 대부분의 이루어진 의심되는 일들이 다 성남시에서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대장동, 백현동 등등 이런 것을 이미 성남시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성남시장도 국민의힘이 시장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고 직권은 정지돼 있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임명한 그 관료들이 다 현직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증거인멸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는 이재명 대표하고 현격히 다른 거죠. 김성태 의원님, 예. 저기 형평성 부분에서 좀 말씀을 주시면. 그게 이제 하버드 대학의 그 스티브 레비치키 교수가 이제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잖아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이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한 그 책인데 결국 민주주의는 투표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로 적대시하는 정당 그리고 이제 양극화된 정치 파괴되는 규범 이 선출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그 헌법기관들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이 쉽게 말하면 총수 총재 그 뭐 지존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 중심에 쉽게 말하면 입법체계가 과도한 입법체계가 결론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그런 패턴을 지금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상급 분립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 대통령으로서는 행정부의 서반 통치권자로서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국내 모든 걸 다 국민들의 생활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일정 부분 협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심지어 감사원장 검사까지 그냥 29차례 그냥 탄핵을 남발하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으로서 그냥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은 절대 수용될 수 없는 그런 법안들도 민주당 단독으로 그냥 막 넘겼어요. 네. 나중에는 그냥 예산마저도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리니까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만든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에서 이제 예외는 없습니다. 법 앞에 만인 평등해야죠, 당연히. 네. 그게 이제 범죄 혐의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예한 내란죄처럼 이렇게 네. 중한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지난번 국회에서 2023년도 체포동의안 의결되고 난 뒤에 구속영장 적부심사에서 그동안 이제 기각돼가지고 네네네. 나왔잖아요. 네. 그때 그 내용은 이제 배임 횡령인가 그럴 거예요. 배임인가. 뭐 그런 내용이지만 하여튼 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련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너무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3 비상계엄 저도 개인적으로 비상계엄 그 자체는 잘못한 대통령의 통치권한 판단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그러면 행사 사실관계는 이제 그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헌법 위반, 형법 위반 두 개의 법적 측면에서 비상계엄 선포한 그 사실관계를 빼고 헌재 심판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자고 해가지고 한동안 또 헌재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준비기일 준비하는 과정에. 그래서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 의결 내용 중에서 내란죄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왜 헌재 심판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지금 네. 유지하는 부분을 그걸 뺐다면 이런 식으로 엄청난 지금 국민들이 사법 체계에 그냥 의심과 혼란을 지금 부추기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가 있었어요. 특히 탄핵소추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위원장이에요. 이 정청래 위원장의 이미지도 작금의 상황에서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통령의 이 정황권, 이 이제 사법 이제 판단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 그 대통령 측근 변호인들도 실리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을 찾지 못한 부분은 저도 지적을 해요. 처음부터 왜 공수처 야권 지지자 야권 지도자 예. 지도자와의 형평성은 좀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많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은 지금 국회를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극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무소불위의 민주당 입법 권력의 행포에 대해서도 뭔가 사법 정의가 그럼 왜 이재명 대표의 그럼 공직선거법 위반 하나만 봅시다 이걸 1심에서 2년 2개월 끌었어요. 예? 그러면은 633 원칙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3개월이 끝나야 되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심지어 항소심
변호사 선임도 그냥 안 하고 끝까지 마지막 날 이제 했죠. 심지어 이제 항소심 재판 그 서류 절차 이걸 송달받는 것도 고의로 기피하고 피했었어요. 이런 행위는 다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런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이 추상 같은 이제 법 집행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그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거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실관계가 이제 바로잡아야 될 것도 있고 네. 그 구속영장 기각된 거는 배임 횡령이 아니라 위증교사 관련돼서 했던 거고요. 아니 공직선거법. 아니 아니, 지난번에 그 구속영장 기각된 거. 예. 자 그럼 공직선거법 갖고 이제 2년 2개월 끌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특혜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이제 물론 뭐 편법이다 꼼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편에선. 근데 우리나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기의 그 어떤 법적 권리를 활용하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 걸 못하냐 이런 거예요. 변호인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1심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1심에서 길어지는 그 판사가 1심이 길어질 때는 다 그런 걸 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기일을 연기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필요한 증인과 그 어떤 그 증언 또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건지를 변호인단이 사법부 그를 계속 설득을 해야 돼요. 그 판사들을. 그러면 판사들이 그럼 그 사람 증인으로 부릅시다. 그리고 그 증거를 채택해서 이 증거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필요합시다. 그러면서 변론길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뭐 예를 들면 그 야당 대표니까 기간을 늘린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금 착각하는 게 대통령이니까 뭘 해달라. 야당 대표니까 어떤 특혜를 받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법부를 정말 그 한심하게 저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법적 절차로 대응을 해야지 이걸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너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그 자체는 저는 분명히 대통령으로서 좀 잘못된 판단을 네. 했다. 저는 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전제를 두고 그러면은 이 절차적 정당성은 오랜 이제 검찰 생활을 했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절차에 하자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건데 더군다나 대통령을 지금 이제 내란죄로 수사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헌재 심판을 통해서 대통령 지위를 갖다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한데 왜 그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 내란죄 수사 주체가 안 되고 다만 직무유기 이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걸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건데 그러면은 공수처법상에도 분명히 관할 지법은 중앙지법을 했는데 중앙지법이 안 됐을 시에 물론 그 자의적인 판단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뭐 체포영장이든 뭐 영장 청구 그 판단 자기들이 할 수 있지만 법 조항이란 건 1항 2항은 앞에 사항이 안 됐을 때 1은 두 번째를 적용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관할 지법은 중앙지법으로 돼 있고 중앙지법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판사 쇼핑이라는 그런 많은 논란을 불러킨 게 공수처예요. 그 부분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아마 그래요. 계속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2부를 마치고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전격시사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소에도 말씀하셨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윤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이 서울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일단 여야 모두 폭력은 안 된다. 이런 의견에는 뭐 일치하고 있는데 약간 결이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법부가 신뢰를 좀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경찰의 과잉 대응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폭력은 안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 외에 약간 결이 다른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의원.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집권당이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틀림없고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12.3 비상계엄 자체를 갖다가 국회 탄핵소추 의결 그 자체를 갖다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한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사 재판을 통해서 명백하게 그런 밝혀지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또 법적 책임을 처벌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그런 12.3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 통치권 행위를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는 현재 심판에서 밝혀질 거예요. 네. 문제는 이 수사와 심판 이 여기에 어떤 경우든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 신뢰가 잃어서 그리고 경찰도 이제 지금 수사를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비판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저께 이제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부분은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후퇴시키는 그저 아주 그건 잘못된 행위다. 어떤 경우든. 이 행명은 많은 피를 요구를 해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행명할 때입니까? 행명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후진국적인 행태를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비난받아서 저는 여야 정치적 비난뿐만 아니라 국민적 비난이 저는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행명 다음에는 또 반드시 반행명이 따르는 겁니다. 그건 러시아 프랑스 행명이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래도 6.25 전쟁을 경험하고 이렇게 헌정 역사가 이렇게 짧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되고 수출 6위의 대국이 되는 거기에는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특히 법치는 뭐 민주주의의 그런 마지막 보루고 그게 법원인데 그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또 불신에 대해서는 저는 말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된다. 아까도 네. 이야기했듯이 헌재에서 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내용을 내놓지를 니들끼리 준비기일에서 민주당 측 그러니까 국회 탄핵소추 변호인이 왜 뭐 권유를 받았다, 권고를 받았다 충분하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맞느냐 이런 부분은 집권당에서 정치에서 이거는 문제를 달아주는 건 맞아요. 네, 아까 그 경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잠시 해주셨는데 홍 의원님. 뭐 또 다시 또 헌법재판소 그 뭐 내란죄 얘기를 오랫동안 했던 얘기인데 그게 다시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그 의견에는 조금 이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걸로만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 서부지법 사태만 갖고 좀 얘기를 좀 초점을 맞춰보면
우선 아까도 분명히 이거는 명백한 사법 테러 행위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테러 행위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돼요. 안 그렇지 않고 특히 저는 권성동 대표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마치 경찰의 대응이 그런 그 사법부 테러의 원인인 것처럼 설명이 될 수 있거든요. 권 원내대표 얘기를 약간 부연하다 보면 예전에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나 이런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공권력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경찰 권력도 있고 모두 있고 쭉 있는데 지금 이 현장에서 보통 공권력 이 현장에서 어떤 노동조합이라든지 시민단체들이 충돌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 비일비재해요. 근데 공권력 기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그 기관을 공격하는 것에서 충돌하는 것은 예외 없이 엄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현장에서 예를 들면 뭐 노조가 파업을 했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라는 권력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것은 그 공격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것을 방어하지 못했는데 방어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잉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경찰이 글로 들어오라고 유도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비론을 가면 안 됩니다. 네. 일단은 엄벌을 하고 그 이후에 엄벌한 이후에 정상 참작은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단순 가담자냐 또 이런 등등. 근데 저는 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좀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 네. 차원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지적해야 될 게 이 포퓰리즘 문제예요. 포퓰리즘 문제가 그 과거에도 포퓰리즘이 있었어요. 과거의 포퓰리즘은 일종의 이제 그 정치권이 예를 들면 정부나 국회 정당이나 이런 데서 선심 쓰기 일종의 선심을 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네. 기존의 제도적 측면을 유지 강화하는 데 포퓰리즘이 일정 정도 포퓰리즘을 활용했다면 지금의 포퓰리즘은 기존 제도권을 무력화시키는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국회, 행정부와 그런 기관, 네. 또 사법부, 네. 또 언론기관까지 해서 다 이런 이 정당성을 해치고 이 기관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들의 형태가 지금 최근의 포퓰리즘의 형태예요. 아하. 매우 위험한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의 근본은 정치적 극단주의가 깔려 있어요. 정치적 극단주의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네. 근데 이 정치적 극단주의가 어디서 기인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을 낳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선거제도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그 경제사회적 양극화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하는 사회적 노력이 없으면 정치적 양극단화를 막기 어렵다 이런 측면이고 하나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될 것은 상업적 SNS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유튜브로 대변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정치적 갈등과 대결을 자신의 돈벌이로 활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건 제가 진보봇을 떠나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잘못된 가짜 뉴스 또는 그 증오와 분열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그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일반 강성 지지층들을 더 격동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경찰이나 검찰이 이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아마 강하게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이런 어떤 그 테러 행위를 했거나 부추기는 행동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좀 엄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번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끊고 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계속 옥중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김성태 의원님 말씀도 기억에 좀 남는데 이 같은 옥중 메시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다시 좀 말씀을 주시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정당성을 인정받고 또 당위성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이 사법 체계에서 이제 분명히 받아들여지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상 비상계엄의 고도의 통치권 행위에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지금 보수 우파 진영의 본산인 국민의힘이 지금 앞으로 계속 이 지금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심각한 판단을 좀 해야 될 저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제는 좀 판단을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 이건 사법 절차로 가면 되는 겁니다. 사법 절차에 대해서 민주당 거대 입법 권력 이 정치가 개입해가지고 결론 사법 체계가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길을 걸어간다면 그때는 목을 걸고라도 이 사법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국민의힘 집권당의 또 그런 결기가 보여줘야죠.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사법체계가 작동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은 어제 같은 그런 서부지법의 그런 난동은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는 타협 없는 대통령이 통치권과 또 극단적인 어떤 그런 입법 권력의 대충들은 대한민국의 이거 불행이었어요. 양진영 그 자체가 국민들은 왜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이제는 심판과 청산만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이미 국민들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거기에 대응한 지금까지의 국회 입법 권력의 과도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 국가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도 저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이제 좀 더 냉정해지고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큰 계기가 돼줘야지 이걸 어떤 뭐 상황 자체에 따라서 뭐 정치적 유불리 또 손익계산 그런 차원에서 정치 여기에 대처하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없이 후퇴하고 대한민국은 끝장난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평가가 끝났다고 봐요. 정치인들 사이에선. 그러나 당장 손절하기에는 지금 지지층들도 지금 흥분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손절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럴 뿐이지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도 그 조기 대선 국민으로 전환돼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미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끊을 건가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숙제인 거죠.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자유우파론에서 뭐 지금의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 안 그러면 중도 확장론으로 진정한 보수 우파의 본산인 이 정당으로서 앞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냐. 이 심각한 고민은 지금 이 시점에 웬만큼 이제 해야 될 저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시기다. 네, 국민의힘에 대한 고언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2분입니다. 출근 정체는 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이번에는 소래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이 소래터널에서 노지분기점 사이로 정체가 심해져 있습니다. 더 가서도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뒤로 기름램프부터 지나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홍은램프부터 연희램프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수락 지하차도를 앞두고는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나면서 2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역시 부근으로 정체 매우 심해져 있고요. 이후로는 원릉분기점 일대와 다시 군자교에서 성수분기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어떤 변화와 대응이 필요한지 김연욱 세종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트럼프 1기와 2기 어떤 차이가 가장 클까요?
1기와 2기, 1기 때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공화당 내에서도 그렇고 주류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시 추진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나 안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공화당 내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측근들 로부터도 이제 반발이 상당히 심했는데 지금 2기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 완전히 주류가 돼버렸고 트럼프가 임명하는 사람들도 다 트럼프 미국 우선주에 충성하는 사람들 이렇게 짜여 있다는 게 첫 번째 차이라고 보여지고 네. 두 번째 차이는 중국 때리기예요. 1기 때 트럼프 1기 때는 그 당시 오바마 정부 이후에 들어온 트럼프 정부이기 때문에 당시 미국 내에서는 미중 간의 어떤 화합, 협력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했고 그래서 이제 중국 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2기는 정권 초기부터 올해부터 중국 견제와 중국 압박을 매우 강하게 시작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중국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관세 문제가 걱정입니다. 이 보편적 관세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10에서 20%, 중국에 대해서는 60%. 우리 기업들 얼마나 충격을 좀 받을까요? 좀 전망을 해주시면. 이번에 누구죠? 재무장관 임명자가 이제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죠. 네. 관세가 세 가지 역할이 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이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 관세를 통해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이제 국고를 좀 튼튼히 하겠다. 네. 왜냐하면 계속 그 감세 정책을 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 정부의 어떤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협상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관세를 다 때리고 중국에게도 뭐 대만 해협에서 네. 어떤 군사적인 충돌을 야기를 하면 200% 관세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인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세를 때리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주 그 해당 국가와 또 어떤 사안을 별로 해서 이제 관세는 협상용으로 트럼프 정부는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레버리지로 사용할 것 같다. 예. 거기에 우리가 잘 대응해야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네. 우리 그 주력 산업 부분 반도체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부분은 좀 변화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보조금 지급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이든 정부는 그 동맹국 파트너국 국가들의 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 안에서의 공급망에 기여를 하라. 그리고 같이 중국을 때리자. 이러한 프렌드 쇼어링 정책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네. 트럼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 뭐 TSMC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지만 걔네가 무슨 미국 기업체냐? 그래도 외국 기업체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한 외국 기업체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를 안 주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이제 미국 내의 어떤 그 국내 정치를 좀 살펴보면 그래도 미국에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주 중에 그 공화당 주지사나 공화당의 뭐 상하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주들이 많기 때문에 아하. 네, 그런 주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세액 공제 혜택을 안 주고 보조금을 안 주면 그래서 이제 그 주의 어떤 그 경제나 어떤 인플로이먼트 이런 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삼성이나 TSMC나 이러한 기업체들이 공장을 짓지 않게 되면은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 생명이 상당히 위협을 받기 때문에 아하.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주 차원과 연방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러면 약간 진통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뭐 완벽하게 보조금 지급을 다 철폐하는 식으로 가지는 못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일각에서는 이제 교역 규모가 중국보다 미국이 더 많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중국 때리기를 하면 중국은 이제 우리의 경쟁국이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맞죠. 지금 중국의 경제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해서 많은 대중국 수출을 이뤄냈는데, 일단은 그 중국 경제가 안 좋고, 그리고 중국에서 실제 경제를 이끌어가는 젊은 층들의 어떤 인구가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중간재로서 중국에게 수출해서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러한 구도였는데, 그런 중간재를 우리가 중국에게 수출하는 그것이 이제 중국이 내부적으로 자급자족해 나가는 그러한 경쟁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우리가 이전에 한중 경제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네.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논리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상당히 거세지고, 한국이나 동맹국들에게도 중국 때리기에 좀 같이 동참해야 된다, 이러한 압박을 또 넣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은 향후 미중 경쟁 관계, 그리고 한중 간의 어떤 경제 관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죠. 지금 말씀하신 이 미중 간의 이제 패권 전쟁 부분에서 이 대미 대중 어느 한쪽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요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이 네. 있는데, 네. 우리나라 대미 대중 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당시 2008년도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할 거다라는 그 예상이 수차례 나왔지만 그런 전망이 이루어지지가 나왔었죠. 않았어요. 네. 네. 이제 중국 GDP가 미국을 능가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중국은 계속 기술 굴기는 일어나겠지만, 그래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매우 거세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물론 실리를 챙겨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우리 외교 정책의 방향성은 미국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그리고 중국과 좀 더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네. 식으로 가는 게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의 세계 정책, 당초 생각에는 이제 중국이 우선이고 유럽, 그다음에 중동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다소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떠세요? 여전히 한반도 문제는 후순입니다. 지금 트럼프 2기는 중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 때리기가 최우선 순위에 올라와 있고, 그걸 위해서 다른 기타 지역에서의 분쟁을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중동 이슈도 빨리 잠재우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휴전 내지 종전으로 만들고, 북한의 어떤 도발도 좀 잠재우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문제가 우선순위에 올라 있고 북한 문제는 후순위에 올라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해도 북한과의 협상이 그래도 늦지 않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결국은 북한을 트럼프가 선거할 때도 핵을 가진 김정은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이번에 청문회에서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 비핵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결국은 북미 간에 북한을 핵보유국이라는 가정하에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난감해지는 그런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핵 보유국 지위, 이제 누클리어 파워라고 하는데, 이 핵 보유국 지위를 부여하는 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대북 정책이 바뀌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한 오랫동안 미국 인사들하고 회의를 해봤는데, 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아하. 근데 현실에 맞게 정책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북한이 핵보유국화 되는 것, 만약에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상태에서 핵협상을 한다 그러면, 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NPT 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NPT 체제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P5 국가와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여기에 북한이 추가되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정치인들은 독자 핵무장, 또 뭐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뭐 해구상 강화, 뭐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이미 작년부터 한국 핵보유 여론이 미등하기 시작을 했고 네. 트럼프 인사들도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핵을 뭐 가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 그 청문회를 보면은 마르코 루비오나 피터 헥세스가 했던 발언을 보면 주변국들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주변국들이 핵을 가지는 그러한 핵 도미노 현상을 만들지 않으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마 지금 트럼프 2기는 한국의 독자적 핵 보유를 용인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 물론 우리가 그거를 하나의 레버리지로 협상 카드로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핵 사용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다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결정난 거는 아니고 트럼프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해구상 강화 더 나아가서는 뭐 과거에 있었던 전술핵 재배치를 이 지역 어디엔가 뭐 배치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게 지금 계속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죠. 네,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이걸 뒤집고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또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이 가운데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주한미군 철수는 1기 때보다는 좀 많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국제 정세, 안보 정세가 상당히 위중해졌고 이 지역에서 북한, 중국 이러한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과 주인미군의 주둔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 2기 인사들 간에 공유되는 인식이기 때문에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SMA는 뭐 재협상이 시작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빨리 시작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욱 세종연구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1월 20일 월요일 정격시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